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이게 이제 홍문의 회입니다. 이 홍문의 회가 지금 제가 이제 항우가 유방이 서쪽으로 쭉 가는 요 과정이 두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리더십의 한 그 예가 바로 홍문의 회가 그런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방 옆에서 유방의 책사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살려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머리 쓸 것 다 써서 최선을 다해서 유방을 살려내려고 하고요. 항우는요, 거기서 즐기는데, 거기서 이제, 이까지 것들이 뭐, 일단 무시부터 하고 들어가죠. 이게 유방, 이 평민, 이 사람이 뭘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보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방은 나의 위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유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우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유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당신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죠. 이 홍문의 회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관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유방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랬죠. 유방이 들어가서 아까 약법선장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일체 함양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대지 않았어요. 문서 외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켜요. 보조 본기에 이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의 부유함은 천하의 10배입니다. 지세도 강건합니다. 지금 듣자하니 장안이 항우에게 항복하자 항우가 그를 옹왕이라고 칭하고 관중의 왕을 삼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옹은 바로 함양 옆에 있다고 그랬죠. 자, 곧 그들이 오면 패공께서는 이곳을 차지하지도 못할 듯 합니다. 급히 함곡관문을 지켜가지고 제후군을 들이지 말고 차후에 잘 관중의 병력을 징발해가지고 수를 들려서 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항우하고 살짝 이제 대립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만의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함양지방에 있는 관중 백성들만 잘 징발해서 군대를 만들어도 항우하고 능히 대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항우는요, 이게 안 통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우가 얼마나 전투력이 강하냐면 이게 통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하죠. 자, 그런데 뒤늦게 이제 함곡관에 항우가 딱 도착을 합니다. 함곡관 문이 열려있을 줄 알고 딱 왔는데 함곡관 문이 딱 닫혀있어요. 화를 막 불같이 되는 거죠, 항우가. 그러면서 영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함곡관 무너뜨려. 그랬더니 뭐 지키는 의미가 없어요. 항우 앞에 이 함곡관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포하고 이 초나라 군사들이 가서 무너뜨리니까요, 함곡관이 금방 함락이 돼버려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달려오는데 누구냐면 유방의 좌사마 조무상이에요. 조무상. 이 조무상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유방의 신하예요. 유방의 부하예요. 유방의 부하가 딱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천하의 항우가 들어오고 있는데 군세를 딱 비교해보니까 항우가 40만, 유방이 10만이에요. 그럼 이 상대가 됩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거꾸로 해도 항우가 이긴다. 거꾸로 해도. 10만만 있어도 40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쪽 40만, 이쪽 10만? 근데 항복관이 무너뜨리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항우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패공은 관중의 왕이 되고 자영을, 그러니까 3세 왕자예요. 자영을 재상으로 삼고 진귀한 보물을 모두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조무상이 항우에게 이렇게 하니까 항우가 더는 참을 수 없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아침에 이제 가서 완전히 이제 유방을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날 밤에 군인들을 전부 먹을 걸 먹이고 준비하고 있으라. 전투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때 이 항우 옆에 작은아버지가 하나 또 있죠. 누구예요? 항백입니다. 항량은 죽었죠. 항량은 죽었어요. 장안한테 죽었어요. 항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항백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영상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장량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량이
협객 노릇을 하던 시절에 항량이 살인하고 도망왔다가 그때 장량이 도와줬거든요. 왜냐하면 장량은 한나라의 삼국 집안이죠. 5대째 삼국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암살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항백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숨겨주고 다 먹여주고 이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항백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장량을 찾아옵니다. 그 밤에. 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 여기 있다가는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장량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고조까지 보고를 해요. 유방에까지 보고를 해요. 유방이 들으니까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항백 좀 뭐라 그래라. 항백 좀 뭐라 그래. 앞으로 내가 항백을 형님으로 섬기겠다. 이제 유방도 급했거든요. 유방은 급하면 납작 엎드리잖아요. 특징이. 또 납작 엎드리니까 항백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백이 조언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가서 빌어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모임을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항백이요, 어디에 가냐면 다시 항우에게 갑니다. 그래서 항우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은 유방이 공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지금 상태에서 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을 제후들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둘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한 거죠.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백이 그걸 마련한 거예요. 자, 그때 이 항우의 책사가 범증이잖아요. 항우의 책사 범증이 항우에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요때는 이제 그 항백이 가기 전이네요. 항백이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증은 이제 천하는 아주 결정적인 때가 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공이 산동에 있을 때는 재물과 여색을 탐했는데 듣지 않니 관중에 들어간 후로 보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분유 또한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딱 본 거죠, 범증이. 자, 이는 그 뜻이 작은 곳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우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사람을 시켜 그 기운을 살펴보니 모두 용이요 오색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천자의 기운입니다. 서둘러 공격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범증은 이렇게 이제 항우를 공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간에서 항백이 두 사람의 이제 화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홍문의 연의 그림이에요. 자, 봅시다. 아침에 이제 홍문에서 모였습니다. 홍문에서 딱 모였어요. 자, 유방이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신이 장군과 힘을 합쳐 진을 공략함에 장군은 하북에서 싸우고 신은 하남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왔다고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진군을 격파하면 장군과 더불어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소인배 말 때문에 장군과 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항우가 네 밑에 있던 조무상이 한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찌 이런 조치를 취하겠는가? 어찌 당신을 죽이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항우는 판단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나에게 위협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항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유방해야 되는 일은 납죽 엎드려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위협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증이 옆에 있다가 죽여야 됩니다. 눈치 사는 겁니다. 제발 죽이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눈을 찌끔찌끔 하면서 어떤 표시를 했을까요? 막 이랬겠죠. 죽이라고. 그런데 항우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아래로 봤어요. 이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눈짓을 하는데 이제 듣지 않자 이 범증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항장, 그러니까 항씨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항우 본기에 보면 항씨 집안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패자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항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씨 집안 사람이에요. 군왕의 사람 때문에 차마 이 일을 하지 못한다. 지금 누구냐면 지금 항우는 이거 이 일을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아래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래로 본 사람은 또 죽이지 않거든요. 내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한다. 자네가 건물을 추는 차에 기회를 봐서 패공을 찔러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일속은 패공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장담해도 좋으니까 너 가서 칼춤 추는 척 하면서 유방을 베라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장이 들어가서 칼춤을 춥니다. 지금 뭐 즐길 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칼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그랬더니 항우가 어휴 칼춤 좀 춰보라고. 자, 칼춤을 춥니다. 칼춤을 추는데 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칼날이 자꾸 유방 쪽으로 가죠. 유방 쪽으로 가까이 가고 뭐 칼이 왔다 갔다 할 때 유방이 지금 가슴이 이제 쫄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항백이 등장합니다. 항백이 또 딱 나서더니 저도 같이 칼춤을 추겠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가더니 누구 앞에 딱 있어요. 유방 앞에 딱 있으면서 얘가 항장이 유방 쪽으로 못 오게 항백이 오히려 칼춤을 추면서 교묘하게 막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도대체 항백이 왜 이러냐 이거죠. 그렇죠. 예, 이거야말로 혁객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항백의 마음 가운데는 장량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장량은 또 유방하고는 뭐가 통했냐면 같은 혁객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항백 입장에서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지만 이때 나서서 이 유방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장량이 잠깐 바깥으로 나왔는데 번쾌가 바깥에 와 있어요. 여기서 번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번쾌의 아주 새로운 면모를 봅니다. 우리가 사기의 전체 책 가운데서 명편이라고 불리는 몇 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우본기입니다. 항우본기가 명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 번쾌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일이에요. 계획적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요. 그 말을 그 번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우를 마치 비수 꽂듯이 정확하게 항우를 꽂아가지고 항우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을 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번쾌가 등장을 해요. 번쾌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보세요. 번쾌가 장막을 확 걷어버리고 막고 있는 호위병들을 싹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해 항우를 노려보는데 머리털이 치솟아 하늘로 향하고 눈은 부릅떠 눈꼬리가 찢어질 것 같았다. 어떤 상태입니까? 항우가 이 번쾌가 딱 등장을 했는데요. 항우가 딱 보니까 자기과거든요. 이게 저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니까 항우가 일단 자기과니까 그래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그랬더니 번쾌가 딱 등장하니까 항우가 술 한 말 갖다 대라. 한 말을 갖다 주니까요.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자, 돼지고기 갖다 줘라. 돼지고기를 딱 갖다 줬어요. 이 번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업이 뭐예요? 계획적이잖아요. 계획적이니까 맨날 고기 썰었잖아요. 고기 갖다 주니까요. 그 칼을 팍 들더니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칼로 푹 찍어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보니까 이놈 대단한 놈이거든요. 항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본기에서 항우 본기에서 그대로 가지면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요. 항우가 이 말을 들으면 꼼짝 못하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술 한 잔 더 하시겠는가? 그랬더니 신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데 어찌 한 잔 술을 사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저 진왕이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사람을 죽이면서 다 못 죽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요. 형벌을 가할 때 술을 셀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이 진나라를 진왕들을 아주 폄하를 시키냐면 호랑이와 늑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못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할 때 내가 술을 셀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을 셀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했다는 건 뭐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때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에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우 너는 아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항우 너 이거 똑같이 굴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패공이 먼저 지인을 깨고 함양으로 들어갔지만 털끝만큼도 취하지 않고 궁시를 봉하고 군대를 패상으로 돌린 후 장군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군을 옹호를 해요. 자, 장수를 보내 관을 지키게 한 것은 다른 도적이 출입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길까 대비한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하고 공이 이렇게 높음에도 제후로 봉에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자잘한 모함을 듣고는 공 있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이게 어떤 행동이야? 탁 찌러댑니다. 보세요. 자기 과예요. 그렇죠? 항우과예요. 항우과인데 어쩌면 자기보다 더 거친 인물이잖아요. 이 번쾌가. 거친 인물이 딱 얘기하는데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항우가 감탄을 했다고 나와요. 감탄을 했거든요. 이 번쾌를 보면서. 그런데 하는 말이 폐수를 찔렀을 뻔. 쿡쿡 찔러대는 말을. 항우가 이 말 듣습니다. 일단 안 깨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 칼춤이 끝난 거죠. 그래 칼춤을 끝내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번쾌가. 그 칼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애를 즐깁니다. 유방이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으니까 항우 보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하고 나옵니다. 바깥에 장량이 와 있어요. 번쾌가 따라 나옵니다. 번쾌가 따라 나오는데 이때 도망가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도망을 합니다. 걸음만 알선지라고 도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방이 걱정을 해요. 지금 나오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거 어쩌나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죠. 그랬더니 번쾌가 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 상당히 문학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항우본기가 명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학적인 표현이 번쾌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보세요. 큰 일을 할 때마다 자지구레한 일은 돌아보지 않고 큰 예는 작은 인사치레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저들은 칼과 도마요. 우리는 물고기와 고기가 되었는데 무슨 인사를 하는 말입니까?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요. 이때 유방을 말을 태워가지고 보내고요. 자기들은 같이 왔던 부하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꺼번에 가면 안 되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가지고 제각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뒷수습은 또 누가 해요? 장량이 하는 거죠. 그 뒷수습은 장량이 하는 겁니다. 장량이 딱 들어갔습니다. 장량이 들어가서 이제 어디 갔는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그랬더니 장군께서 잘못을 나무라려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몸을 빼서 사익길로 자기 군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 말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쫄보. 이 쫄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주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폄하시키는 거죠. 이 쫄보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주행을 쳤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신에게 남겨서 이 벽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비싼 벽을 선물로 바치라고 하고는 자기는 주행을 쳤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일종의 화시벽 같은 거죠. 벽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이걸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전체 큰 그림에 보세요.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유방 주변의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유방을 살리려고 하죠. 결사적으로 유방을 살리려고. 이게 유방의 매력이에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친화력이, 그 협객마인드에서 나오는 그의 친화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각자 자기만의 역할을 그때그때 툭툭 튀어나와서 역할을 하는데 그 말이 가만히 앉아서 바보 되게 만드는 건 누가 바보 되냐면 사실은 항우가 바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놀림 받은 거죠. 범증이요. 그 옆에 있다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을 안 죽이고 보냈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항우가 염장을 지르네요. 그 옥을 받았잖아요. 벽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준 거예요. 범증한테. 범증이 열받아가지고요. 막 깨트려버립니다. 던져 깨트려버려. 우리들이 이제 패공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한탄을 합니다. 범증이. 그러면 여러분 범증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제 들어주질 않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딱 들을 때는 자기 증명할 때 어때? 봤어? 요럴 때나 듣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범증이 어떤 꾀가 있어도 범증이 얘기를 하면 그 아주 철옹성 같은 자기 확신 때문에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때 범증이 아주 땅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간책에 의해서 이간질을 또 당해가지고요. 이 범증이요. 나중에 훗날
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죽어요. 집으로 돌아가다 죽는데, 아무튼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는 요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극명의 대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항우가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요, 함양을 도륙을 합니다. 함양을 도륙을 하고요, 진의 궁실을 폐허로 만든 다음에 진귀한 보물과 미인들은 싹 거두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향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함양을 완전히 불태우고 3개월 동안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함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이 함양을 자신의 수도로 삼았어야 이제 항우가 더 갈 수 있었는데, 항우가 그러지 못한 것은,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신안에서 그 함양 사람들을 20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잔악하게 학살을 계속했기 때문에 항우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다 미워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항우가 분봉을 해요. 다 분봉을 하면서 다 상을 주고, 줄 사람 주고, 땅 떼어주고 나서 자기는 서초, 그래서 자기는 서초패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초패왕, 이제 팽성이죠. 팽성에 도읍을 하고, 왜 서초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기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강동에 있었죠. 근데 팽성은 강동에서 보면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초의 팽성에 자기 도읍을 하고, 자기를 서초패왕이라고 하고, 다 제후들에게 분봉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방은 어디로 보내요? 저 파촉지방으로 보내죠. 파촉지방으로 보내서 너는 그쪽에 가서 한나라 하고 있어, 찌그러져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봉체계를 딱 마치고 자기는 이제 금유한양을 하는 거죠. 금유한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